이번 시간에는 자, 챕터 3입니다. 네트워크 기반 공격의 이해. 자, 보시면 1-260페이지. 자, 섹션 1. 서비스 거부 공격입니다. 자, 서비스 거부 공격. 우리가 도수 공격이라고 그러죠. 도수 공격. 데니얼 오브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거부 공격. 서비스를 거부한다. 개념부터 찬찬하게 한번 봅시다. 도수 공격의 개요. 시스템을 악의적으로 공격해서 해당 시스템의 자원을 부족하게 하여 원래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공격이다. 그렇죠. 이 도수 공격은 제 표현에 의하면 이겁니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이거죠. 하지만 그러니까 파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파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 보면 특정 서버에게 수많은 접속 시도를 만들어 다른 이용자가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서버의 TCP 연결을 불가능하게 하는 공격이다. 그렇죠. 정상적인 서비스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물론 완전히 시스템이 뭐 다운이 된다든가 너무나 많은 과부하 걸리면 다운도 되겠죠. 하지만 어떤 데이터를 삭제한다든가 또는 파괴 이런 것들은 좀 거리가 멉니다. 서비스 거부 공격은 앞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 그죠? 정상적으로 운용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위에 첫 번째로 했던 게 뭐 시스템의 자원을 부족하게 한다든가 뭐 메모리 자원이라든가 하드디스크 자원이라든가 또는 네트워크 밴드위스를 다 소모하게 만들어서 다른 정상적인 사용자가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비스 거부 공격, 도스 공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로컬 및 네트워크의 모든 서비스를 비정상적으로 동작하게 함으로써 서버에 대한 가용성을 낮춘다. 가용성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4과목에서 정보보안 일반을 배우게 되는데 거기 가면 있습니다. 우리가 보안의 3요소는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에서 가용성이죠. 가용성이라 하면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서버에 접속을 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상태를 만들어져 있는 유지되는 것을 우리가 가용성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데 서버가 다운이 됐다든가 이러면 가용성이 없는 거죠. 또 가용성이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도수 공격은 이러한 가용성을 상당히 떨어뜨리는 공격이라 이거죠. 왜? 정상적인 서비스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니까. 힘들게 만들어버리니까. TCP/IP 프로토콜의 취약성을 이용한 공격이 가장 많다. 특히 TCP의 취약성. 우리가 TCP의 3웨이 핸드쉐이크를 이제 설명하게 되는데요. 그 취약성을 이용을 해서 공격하는 것들이 좀 고전적인 공격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 도수 공격이 거기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수 또는 디도스 기본 구조를 볼까요? 일단 도수 공격의 기본 구조로 본다면 구조 이렇게 설명이 계속될 수 있으니까 방 구조도를 한번 보면 일단 맨 위에 공격자가 있게 돼요. 공격자가. 이렇게. 공격자. 그 다음에는 좀비 PC가 있고 책대로 3개 정도만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좀비 PC가 있습니다. 자, 좀비 PC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공격 대상이 있겠죠. 대상. 자, 이런 공격자는 좀비 PC에게 명령을 내리고 이러한 좀비 PC들은 공격 대상에게 공격을 가하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공격을 실행시키는 이 공격을 실행시키는 하나의 컴퓨터나 또 다른 서버가 될 수 있고 이 컴퓨터들을 우리가 좀비 PC라고 합니다. 실질적인 얘네들이 에이전트가 되는 거죠. 공격자는 명령만 내리고 그래서 얘는 어태커라고 하죠. 근데 얘는 빅팀이라고 합니다. 희생된다고 해요. 빅팀. 당연히 얘는 좀비고. 자, 이런 것이 가장 기본적이에요. 그런데 도수 공격 같은 경우는 공격자가 물론 좀비 PC를 이용할 수 있고 어떤 에이전트를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일대라든가 아주 소수의 그런 에이전트라든가 좀비 PC를 가지고 공격 대상을 힘들게 하는 서비스를 거부하게 만드는 공격을 우리가
도수 공격이라고 그래요. 분산돼 가지고 간헐적으로 분산돼서 동시 다발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DDoS라고 그러죠. Distribution Denial of Service라고 그러죠. 분산 서비스 공격이라고 합니다.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고 그러죠. 그건 이제 뒤에 배울 건데 일단은 도수 공격은 그런 동시 다발 내지는 분산돼서 공격하는 것과는 약간 거리가 멀다라고 여러분들이 도수 공격과 DDoS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 구조를 가지고 자, 그다음에 이제 한번 원리도 그 밑에 보십시오. 네, 보십시오. 공격자의 시스템 그런 시스템부터 공격 대상 시스템과 그 시스템에 속한 네트워크의 과다한 데이터를 전송하여 이제 과다하게 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서버예요. 서버. 뭐 공격을 뭐 서버에게 하지 클라이언트에게 공격하기는 공격한다는 건 좀 공격자도 별 득이 없죠. 공격을 한다는 건 어떤 득이 있어야 돼요. 도수 공격 표현할 때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클라이언트에 공격해봤자 뭐 한 사람밖에 안 되죠. 하지만 서버를 공격을 하게 되면 여러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더 문제가 커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게 더 행복을 느끼는 건데 자꾸 이제 불행 행복으로 해서 그런데 일단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기 좋으시라고. 그래 다량의 데이터를 전송해서 대역폭 또는 프로세스, 처리 능력, 기타 시스템 자원을 고갈시키고 이걸 자원 고갈 공격이라고 합니다. 이 서비스 거부 공격 중에서도 자원 고갈 공격. 그래서 정상적인 서비스를 불가능하도록 한다. 우리 자원 고갈 공격을 한번 여기 지금 나온 대로 아까 이 서비스 거부 공격 중에 자원 고갈 공격이다. 정상적인 사용자들이 쓸 자원을 자원 고갈. 말도 안 되죠? 자원 고갈. 자원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자원 고갈 공격. 그럼 여기에서 이 자원을 뭐를 자원으로 보느냐? 여기 나와 있죠. 대역폭. 그렇죠? 대역폭은 무엇과 또 우리가 관련이 있어요? 속도죠, 속도. 여기 만약에 100메가 bps를 예를 들면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자, 이 공격자의 서버가 100메가 bps의 인터넷 회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격자들은 물론 여기 공격 대상으로 이 인터넷을 통해서 공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공격자가 이 대역폭 100메가를 다 써버리는 겁니다. 다 써버려요.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량의 트래픽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내게 되면 다른 사용자가 100메가가 꽉 찼으니까 접속이 돼야 하는데요. 되더라도 너무 느리거나 거의 접속할 수 없는 상태의 대역폭만 남겨놓고 다 공격자가 다 잡아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으로써 정상적인 사용자가 이 서비스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게 대표적인 서비스 거부 공격이에요. 도스 공격. 이것이 뭐 소수의 또는 1대1로 공격하는 걸 우리가 도스 공격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동시다발적이고 지속적이고 계속적이고 분산돼서 공격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DDoS 공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대역폭을 다 잡아먹는 이 자원 고갈 공격의 대역폭을 고갈시킨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프로세스입니다. 자, 프로세스라 하면 뭐예요? 어떤 컴퓨터의 프로그램이 주 기억 장치에서 실행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어떤 서버에 어떤 시스템 안에서의 주 기억 장치에 실행될 수 있는 프로세스는 한정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그 주기억 장치에 실행될 수 있는 프로세스 이상으로 많이 다량으로 실행시키게 되면 정상적으로 다른 프로세스들이 실행이 불가능하게 됐죠? 당연히 서비스가 거부가 되죠. 어떤 사용자들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도 없겠고 또 정상적으로 실행돼서 서비스도 할 수 없겠죠? 당연히 도수 공격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처리 능력. 뭐 여기에도 거의 같은 중원 부원인데, 그죠? 처리 능력을 저하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기타 시스템 자원을 고갈시키는 거. 또는 뭐 하드디스크라든가, 그죠? 하드디스크. 용량. 또 메모리. 이런 것들도 다 서비스 거부 공격에 자원 고갈 공격에 해당이 되는 거죠. 서비스 공격, 하드디스크, 메모리. 자, 기억장치 보세요. 여러분들이 1테라라는 하드디스크가 있는데 거의 한 80%, 90%만 사용하더라도 속도가 팍팍 느려지죠. 왜 그럴까요?
가상기억 장치를 이 하드디스크를 이용한 나머지 여분의 공간을 가지고 가상 기억 장치로 만들어서기 때문에 그 여분의 공간이 너무 적게 되면 속도가 느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드디스크를 거의 꽉 채웠어. 여러분들 컴퓨터 부팅도 안 됩니다. 하드디스크가 꽉 차면 부팅도 안 돼요. 부팅도. 사용할 수는 뭐 당연히 부팅 안 되면 사용할 수 없죠. 메모리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한 4기가, 8기가의 메모리인데 이 메모리가 꽉 찼어요. 데이터를 실행시키는 거라든가 프로세스들이 실행되는 또 어떤 다른 로드된 그런 데이터들이 프로세스들이 꽉 차 있어요. 실행돼야 하는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이 다 서비스 거부 공격 중에 자원 고갈 공격에 해당이 된다. 자, 잘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도스 공격의 원리에서 나와 있죠. 이런 형태로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 그 다음 261페이지 한번 볼까요? 공격의 형태. 자, 시스템 과부하 공격. 이렇게 나눠지죠. 자, 시스템 과부하 공격. 자원 고갈 공격 중에서도 시스템 과부하 공격이 있어요. 프로세스 네트워크 고갈 공격. 네트워크 고갈 공격이 여기 얘가 해당이 되겠죠. 자, 분류를 한번 시켜볼까요? 자원 고갈 공격이 프로세스. 이렇게 자라고만 할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네트워크 고갈 공격. 이게 대역폭 고갈 공격이죠. 네트워크 고갈 공격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 채우기 공격. 여기 있잖아요. 디스크 채우기 공격. 얘도 어디? 시스템 과부하 공격이다. 자원 고갈 공격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밑에 이제 네트워크 서비스 공격이 있는데 SYN이라든가 TCP, UDP, 플러딩, 스머프, 랜더텍 이런 것들은 뒤에 가서 다 배우게 될 것입니다. 메모리도 또한 얘도 시스템 과부하 공격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시스템의 자원 고갈 공격이다. 꼭 이렇게 구분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얘들 다 자원 고갈 공격이죠. 자, 네트워크 자원 고갈이 대역폭이 되겠고 처리 능력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볼 수도 있겠어요. 네트워크만 빼면 네트워크 빼면 다 처리 능력 공격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뭐 시스템 과부하 공격과 네트워크 서비스 과부하 공격으로 구분하면 좋지만 시스템 과부하 공격 중에서도 네트워크 대역폭 또는 자원과 관련되어 있는 공격을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이든 여러분들이 정보보안기사 시험을 보시든 구분을 해서 사용할 줄 골라낼 줄 알아야 된다. 쭉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공격의 특징입니다. 루트 권한 획득의 목적은 없다. 자, 아주 중요해요. 특징.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서비스 은근히 그 서비스 거부 공격, 도스 공격과 디도스 공격을 구분을 못해요. 은근히. 자, 보세요. 공격의 특징입니다. 특징. 별표로 할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얘를 구분해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특징을 보면 루트 권한의 획득 목적이 없어요. 아, 중요하죠. 네. 루트 권한 획득 목적이 없다. 없음. 자, 루트라는 것은 리눅스나 유닉스에서의 최고의 권력자예요. 그 시스템에서의 가장 대빵이라는 얘기야. 그런데 도스 공격은 뭐예요? 이런 권한 획득 목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루트 권한을 만약에 어떤 서버에서 시스템에서 얻으면 못하는 일이 하나도 없죠. 다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더 막강하냐면 우리가 나중에 퍼미션 여러분들 시스템 보안 때 배웠죠. 그 퍼미션의 리드 라이트 익스큐션 어떤 퍼미션이 없어도 루트로 들어가면 루트는 다 가능해요. 그만큼 그 서버 안에 시스템 안에서의 모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구예요? 루트라는 얘기죠. 루트. 그런데 이 루트 권한의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첫 시간에 서비스 거부 공격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그랬어요. 오로지 남의 그냥 어려움만 겪고 막 해가 어려운 서버가 어렵고 막 시스템이 접속이 됐다 안 됐다 이것만 가지고 행복을 느끼는 거야. 짜릿짜릿한. 그죠? 9시 뉴스, MBC라든가 KBS 뉴스에 나와가지고 어떤 사이트가 넷누리 사이트가 지금 막 접속이 너무나 많은 사용자 또는 어떤 공격을 받아가지고 접속이 안 된다, 다운이 됐다 이 소식만 듣고 막 너무 기뻐하는 거죠. 이런 상태라는 얘기야. 실제로 루트 권한을 획득해서 한다면 실질적인 공격이 되는 거죠.
리얼 공격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서비스 거부 공격과 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공격을 구분해 내실 줄 알아야 된다. 자, 보세요. 또 보고요. 좀 데이터의 파괴, 변조, 유출의 목적이 없다. 보세요. 데이터의 파괴라든가 삭제를 한다든가 변조, 수정을 한다든가 변조 또는 유출 목적도 없어요. 목적 없음. 오로지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으로만 느낀다. 도수 공격, 서비스 거부 공격. 그런데 어떤 때 보면요, 제가 이렇게 문제를 어떻게 책도 쓰고 또는 이제 가르치다 보면 문제를 출제할 때도 있고 또는 이제 설명을 할 때 있다 보면 이 서비스 거부 이런 문제가 가끔 나와요. 다음 중에서 서비스 거부 공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아라. 또는 잘못 설명한 것을 찾아라 나오는데 간혹가다 이 데이터의 파괴 서비스 거부 공격은 데이터의 파괴 또는 데이터의 유출을 목적으로 한다가 맞는 그러한 문제도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그건 실질적으로는 틀린 겁니다. 엄격히 말하면 서비스 거부 공격은 이런 것들은 목적이 없어요. 오로지 서비스가 정상적으로만 할 수 있느냐 또는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비스 거부 공격과 실질적인 다른 공격과의 구분하는 아주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잘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세 번째 볼까요? 공격 원인과 그리고 공격자 추적이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특히 분산 서비스 공격. 자, 공격자 추적이 불가능. 여기 지금 어려움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지금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요즘에도 계속 어떤 은행, 금융권 사이트라든가 또는 일반 정부기관 사이트 공격하죠. 최근에는 어디? 소니사, 여러분들이죠. 그 인터뷰라는 그런 영화 사이트도 공격을 해서 해킹을 했어요.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심증은 가지만 물증은 없다. 물증은 없다. 그래서 이 서비스 거부 공격은 이 공격자 추적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렵다보다는 진짜 불가능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불가능하다 표현하는 게 맞다. 지금 현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잘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매우 다양한 공격 방법으로 대책 세우기가 어려워요. 이거 서비스 거부 공격 막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막아내지 못하죠. 왜 그러냐면 어떤 공격자가 예를 들어서 이 공격자의 IP가 210점, 123점, 10점, 100이었어요. 그럼 공격했는데 여기에 보면 물론 뭐 여기 침입 탐지 시스템 또는 파이어월, 방화벽 모든 것들이 설치가 돼 있어요. 하지만 공격자의 IP 지도를 찾아냈어요. 물론 뭐 능동적 방어에서 IPS라든가 이런 것들로 방어해낼 수도 있겠지만 방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든가 간헐적으로 지속적으로 또 분산적으로 공격하는 IP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막아내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의 불가능하다. 맞아요. 찾아내기도 불가능하지만 방어도 불가능합니다. 방어도. 당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앞으로는 이 공격이 계속 많이 일어나고 또 공격자 추적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공격을 하는 겁니다. 잡히면 하겠습니까? 잡히면.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직효성이 높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넷누리 사이트를 지금 도수 공격을 해요. 어떤 스마트폰 공격을 해서 하든 공격을 합니다. 넷누리 사이트가 접속이 안 되고 서버가 다운됐습니다. 또 찾을 수 없는 페이지라고 막 떠. 이야, 바로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지. 바로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죠. 직효성, 즉시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격하기가 또 요거 하나 특징 하나 더 추가를 하세요. 뭐냐면 공격하기가 쉽다 이거죠. 공격하기가 쉽다. 쉬워요. 쉽다. 쉽다보다 쉬움. 멀리 떨어져서 그대로 공격을 하면 되죠. 찾아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트워크상에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공격하기가 너무 쉬워요. 미국에 있는 아주 악의적인 친구가 넷누리 사이트를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미국에서. 찾아올 필요도 없고. 공격이 이 쉬움 때문에 또한 이 도수 공격이나 디도스 공격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죠. 활발하게.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렵고. 자, 도수 공격 특징
반드시 필히 꼭 기억을 여러분들이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타 공격들이 이제 여러 개가 나오기 때문에. 됐죠? 그 다음에 디도스 공격 기법이 있습니다. 심플로딩이 나오죠. 심플로딩 공격. 심플로딩 공격이 나옵니다. 자, 공격 기법으로 한번 먼저 보십시오. TCP의 3웨이 핸드쉐이크의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이다. 이거 중요하죠. 이거 중요하죠. 은근히가 아니라 확실히 중요합니다. 3웨이 핸드쉐이크의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이 뭐냐? 다음 중에서 3웨이 핸드쉐이크의 취약점을 가진 공격을 모두 골라라. 묶인 거 다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출발자 IP 주소를 존재하지 않은 IP 주소로 또는 변조된 IP 주소로 대량의 씬 패킷을 전송하여 해당 시스템의 백로그 큐라고 합니다. 이걸 가득 채워서 서비스를 거부 공격하는. 서비스가 공격하는 거는 이것도 또한 자원 고갈 공격에 해당이 돼요. 깊이 들어가면. 시스템은 백로그 큐의 모든 자원을 소모하여 정상적인 서비스가 불가능하게 된다. 일단 공격 기법입니다. 자, 탐지 방법 한번 볼까요? 공격자가 전송한 패킷에서 IP 헤더와 TCP 헤더를 분석해낸다. TCP, 3웨이 핸드쉐이크니까 TCP 헤더의 분석 결과 플레이가 씬이면 공격자가 전송하는 그런 패킷 카운트를 증가시키고 씬 에크이면 카운트를 감소. 그래서 씬 개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공격 인정 시간 내에 씬 개수가 공격 인정 횟수 이상이면 씬 플러딩으로 탐지해낸다. 이거는 이제 침입 탐지 시스템이라든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설치했을 때 그때 설정을 해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공격 기법이 첫 번째 씬 플러딩 공격이 나왔어요. 이제 앞으로 나오는 모든 공격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공격 기법의 반대가 뭐 반대라고 그러면 되지만 그 기법을 역으로 생각을 하면 방어라라는 생각입니다. 방어라고 방어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첫 번째 공격이 나왔죠. 첫 번째 공격이 씬 플러딩이죠. 그죠? 씬 패킷을 플러딩 아주 홍수처럼 범람하게 만들어서 자원을 고갈시키는 겁니다. 그죠? 공격. 첫 번째 공격입니다. 얘는 일단 여기서 나오길 뭐 일단 TCP의 3웨이 핸드쉐이크의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이다. 취약점을 이용한다. 뭐가? 심플러딩이 심플러딩.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3웨이 핸드쉐이크가 뭐냐 이거죠. 3웨이 핸드쉐이크가 TCP의 3웨이 핸드쉐이크. TCP는 여러분들 연결형이에요. 비연결형 프로토콜이에요. 연결형 프로토콜이다. 그렇기 때문에 3웨이를 하게 됩니다. 자, 보면요. 얘가 클라이언트예요. 그 다음 여기가 서버입니다. 서버예요. 서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네트워크에 연결되게 되면 3웨이를 여기 핸드쉐이크를 하게 됩니다. 핸드쉐이크가 뭐예요? 악수죠, 악수. 악수죠. 자,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요청을 합니다. 접속 요청을. 서버야, 나 너한테 접속하고 싶어 라는 요청을 하게 되죠. 그것이 첫 번째 씬입니다. 씬. 그런데 이 씬을 요청을 하는 게 씬이죠. 여기서 씬이라 하면 우리가 TCP에는 6개 플래그가 있었어요. TCP 6개 플래그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나요? TCP 플래그? 살짝 제가 또 친절한 강사님이니까 TCP 플래그 뭐가 있어요? 일단 요청하는 게 씬이죠. 이 씬에 대한 응답이 뭐예요? 에크죠. 에크놀로지.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일단 푸시가 있죠. 그 다음 리셋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나요? 씬, 에크, 푸시, 리셋, 피니시, 핀 패킷도 있죠. 핀 패킷. 그죠? 핀. 종료. 그럼 둘, 넷, 여섯. 한 가지 씬, 에크, 푸시, 리셋, 핀, 뭐가 있나요 또? 이따 생각나면 한번 얘기해보고요. 6개 중에 하나가 뭐야? 씬이라는 얘기죠. 얘가 요청입니다. 요청 패킷이죠. 그죠? 요청 패킷. 얘는 응답 패킷입니다. 응답. 자, 푸시는 어떤 패킷을 밀려있는 걸 밀어낼 수도 있겠지만 빠르게 전송하고 싶을 때. 그죠? 빠른 전송이 필요할 때도 얘가 푸시를 하게 돼요. 리셋은
초기화를 시킬 때, 얘는 종료를 할 때 이 패킷이 TCP에 6개의 패킷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CNEC, 부시리셋, 핀. 자. 그랬을 때 첫 번째로 SYN,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접속 요청을 할 때 SYN을 보내는데 여기에는 시퀀스 넘버를 붙여서 보내게 되죠. 그래서 1000번이라는 시퀀스 넘버를 이렇게 담아서 보내게 되죠. 야, 서버야, 나하고 연결 좀 하자. 통신 좀 할래? 그러면은 클라이언트가 SYN 패킷을 요청을 하게 되면요. 이 서버는 이 클라이언트에게 응답을 하게 됩니다. 응답. 그때 다시 이 서버도 자신의 SYN, 그래 나도 너하고 접속하고 싶으라는 이 자신의 SYN을 보내게 됩니다. 요청을. 왜냐하면 클라이언트도 요청할 때 서버도 요청을 하게 돼요. 요청을. 그때 얘는 4000이라는 시퀀스 넘버를 담아서 요청을 하고 이 1000에 대한 SYN에 대한 뭐가 올까요? 응답을 해줘야 됩니다. 에크를 하게 되죠. 응답을 할 때는 어떻게 응답을 하냐면 보낸 SYN에 대한 시퀀스 넘버에 1을 플러스해서 응답을 하는 거죠. 플러스해서. 여기에 취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항상 SYN에 대해서 1을 플러스해서 보낸다는 거. 그러면 공격자가 중간에서 스니핑을 하게 되면 스니핑을 하고 있는데 SYN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했을 때 1000이야? 그럼 나는 1001만 응답을 해주면 1001만 응답을 해주면 또는 이쪽에서 응답을 4000이었을 때 4001만 응답을 해주면 누구하고? 공격자와 연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설명할게요. 일단은 그러면 서버의 SYN의 4000과 이 SYN 1000에 대한 응답을 해서 보내게 되면 클라이언트는 그래 알았어라는 응답을 하게 됩니다. 에크를 보내게 되죠. 줄여서 그냥 에크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거 접고 뭐에 대한 에크예요? SYN 4000에 대한 에크니까 여기에 시퀀스 넘버가 4001만 추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률적으로 시리얼하게 1을 플러스해서 보내기 때문에 공격자가 충분히 스니핑을 하게 되면 예측이 가능하다 이거지. 그럼 보안에서는 예측이 가능하면 보안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의 취약성이 이겁니다. 취약성. 3웨이. 그죠? 서버야? 응, 왜? 클라이언트야? 접속하고 싶어? 응, 나도 접속하고 싶은데 왜? 그래? 좋아. 하면 이걸 연결됐다. 세션이 형성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establish. 세션이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부터 이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원웨이, 투웨이, 쓰리웨이. 악수하죠. 핸드쉐이크. 해서 쓰리웨이 핸드쉐이크의 이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보는 거.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이 바로 3웨이 핸드쉐이크예요. 그런데 자, SYN 플러딩이네요. 그러면 요청 패킷을 계속 보낸다는 거예요. 요청 패킷을. 자, 3웨이 핸드쉐이크를 잘 보고 그러면 요걸 기반으로 SYN 플러딩을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밑에다 하는 게 더 여러분들이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자, SYN 플러딩 공격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돼요. 이제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아니라 여기는 확실하게 공격자와 공격 대상이 이렇게 있겠죠. 공격 대상. 여기는 공격자. 여기는 공격 대상. 공격 대상이 되겠죠. 당연히 서버겠죠. 클라이언트 공격하면 일 없죠. 한 명만 뭐 사용할 거니까. 자, 이렇게 하는데 자, 보세요. 자, 공격자가 공격 대상에 공격을 하는데 보세요. SYN을 보내요. 그럼 여기에 일반적으로 SYN이라고 그랬지만 여기 나올 때 패킷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IP 자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자, 이 공격자는 클라이언트 공격자가 어떻게 했냐면 패킷을 보내면 항상 IP 헤더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포함되어 있죠. 뭐 다 간단히 줄이면 그렇습니다. 자, 자신의 소스 IP와 데스티네이션 IP, 공격 대상의 데스티네이션 IP가 들어가야 되겠죠? 주소가 상대 측 주소가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는 공격자의 IP를, 여기는 공격 대상의 IP 해서 이걸 담아서 보내니까
공격자가 봤을 때 자기 IP죠. 그러니까 자기가 응답을 하는 거죠. 그렇죠? 얘를 담아서 요청을 하면 자신 IP죠? 응답을 합니다. 응, 알았어. 그럼 공격자는 당연히 얘하고 접속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나도 좋았어 해서 세션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렇다면 아주 정상적인 3웨이 핸드쉐이크에서 우리가 인터넷 통신하는 거와 같습니다. 그런데 자, 공격자가 얘를 지금 시스템을 다운시키거나 서비스를 거부 공격을 할 때 정상적인 IP와 정상적인 소스 IP와 공격자 IP 또는 데스티네이션 IP를 하게 되면 접속이 완료돼서 정상적인 처리가 되든 또 하나 공격자는 그대로 들켜버리죠. 자신 IP 금방 아는데?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내용에도 공격 기법이 나오지만 이때 공격자는 이 소스 IP 이 필드에 이 필드를 비워서 전송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IP를 담아서 전송해 비워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공백으로 전송을 한다든가 또는 존재하지 않는 IP 존재하지 않는 IP 주소를 담아서 또는 변조한 IP 이것 또한 뭐 존재하지 않는 IP 마찬가지예요. 그 네트워크에서 변조한 IP를 IP 주소를 어디에 이 소스 IP 필드에 담아서 보내게 되면 자 이런 형태로 지금 패킷을 전송을 했어요. C 패킷을 전송을 했습니다. 요청 패킷을 전송한 거지. 누구한테? 공격 대상한테. 근데 공격 대상이 받아보니까 공격 대상이 응답할 때는 뭘 보고 응답하냐면 이 소스 IP를 보고 응답을 하죠. 그렇잖아요. 보낸 사람이 소스 IP니까 공격자니. 아니면 뭐 클라이언트라고 그래요. 클라이언트 서버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세요. 이 클라이언트의 IP를 담아서 이 위에서도 설명을 할까요? 한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여기가 소스 IP가 될 거고 여기 데스티네이션 IP가 될 거고 여기는 뭐 클라이언트라고 합시다. 일반적인. 사용자, 그래, 클라이언트라고 하죠. 여기는 서버의 IP입니다. 자, 여기에 요청 패킷을 이 클라이언트 IP와 데스티네이션, 소스 IP와 데스티네이션 IP를 담아서 전송을 하게 되면 이 서버는 누구한테 뭘 보고 응답을 해요? 소스 IP, 보낸 사람이 IP 주소로 응답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얘도 응답을 해주니까. 자, 이런 형태가 되는데 여기에 비워서 보낸다든가 또는 존재하지 않은 IP 주소를 담아서 보낸다든가 또는 변조한 IP를 보내게 되면 자 공격자가 보내면 이 공격 대상의 서버는 응답을 할 데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응답을 할 데가 없으면 이 서버는 그대로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 항상 담아두게 되죠. 일정 시간 동안 담아두고 재시도를 하게 됩니다. 일정 시간 동안 담아두고 재시도를 한다는 거죠. 그걸 이 책에서 표현한 걸 뭐로 표현했냐면 만약에 이 서버에 뭐가 존재하냐면 백로그 Q라는 게 있어요. 백로그 Q. 백로그. 지금 로그 아닙니까? 정상적인 그 IP를 담아서 보냈다면 공격 대상이 받아서 응답을 해주면 그대로 사라져버리죠. 여기 남아있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어떤 일을 했을 때 처리했을 때 남아있는 게 없죠. 처리하고 안 남으면 처리를 못하면 그대로 일이 남아있는 거죠. 얘도 계속 일이 이쪽 백로그 Q. Q라는 얘기는 뭐냐면 메모리라고, 임시 메모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수도 없는 방대한 그런 씬플럭을 지속적으로 다량의 씬패킷을 보내게 되면 이 공격 대상은 처리할, 응답할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계속해서 담아두고 있겠죠. 그래서 이 백로그 Q는 임시적으로 처리해서 담아놓는 Q가 꽉 차게 되면 다른 정상적인 사용자가 이 서버한테 요청을 했을 때 응답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 로그 Q 일단은 썼다가 응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공격 대상의 백로그 Q를 꽉 차게 해서 정상적인 사용자가 요청을 했을 때 응답을 해주지 못하고 연결 설정을 해주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뭐? 신플러딩이라는 얘기입니다. 신플러딩 공격. 신패킷을 이용을 해서 공격을 한다는 얘기죠. 아주 고전적인 공격 중에서 TCP 3웨이 핸드쉐이크 취약점을 이용한 첫 번째 공격이 뭐다? 신플러딩 공격입니다. 신플러딩 공격.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예,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 대응 방법을 한번 볼까요? 밑에. 자, 백로그 Q를 늘린다. 그렇죠. 얘가 만약에 이 사이즈로 크기로만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이 정도로
뭐 메모리를 이렇게 늘리는 건 아니지만 그냥 여러분들의 그냥 이 정도로 늘렸어요. 백로그 큐를. 원래는 이 정도 크기였었는데 여러분들 컵으로 생각하셔도 좋고 큰 뭐 그릇으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채울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만큼은 좀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막 지속적으로 공격자는 엄청나게 다량한 폭발적인 그런 패킷을 보낼 거지만 그래서 쌓이는 데는 오래일 것이다. 그리고 일정 시간 몇 번을 또 시도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 먼저 들어온 것부터 시간이 오버된 것부터 삭제가 됩니다. 삭제가 돼요. 하지만 공격자는 그 시간까지도 알고 그 시간 이전에 더 많은 패킷을 보내게 되죠. 그럼 여기에 풀로 꽉 차게 되면 그때도 또한 서비스 거부 공격이 되지만 일단 약간의 방어가 될 수 있는 건 이 백로그 큐를 늘려주면 일정 시간 동안만큼은 더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방어 기법이 하나가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씬 쿠키 기능을 사용한다. 왜 그러냐면 어떤 이 씬 쿠키가 있어서 서버에서 정상적인 시리얼 핸드쉐이크를 하지 않아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이터가 있다면 그대로 서비스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씬 쿠키를 이용하면 가능하고요. 시스템의 네트워크 그런 설정을 최적화한다. 이건 뭐 당근이고, 그 다음에 RFC 뭐의 IP 소스로 들어오면 트래픽을 차단한다. 그렇죠? 내부 IP로 들어오게 되면 트래픽을 차단을 한다. 왜? 심플러딩은 내부에서 공격할 가능성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소스 IP가 내부 IP일 가능성이 없죠. 거의 없다라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것들, 그래서 참조를 해서 내부 IP일 경우는 우리가 차단을 해야 되고, 비정상적인 IP 소스로 해서 들어오는 트래픽을 차단을 한다. 비정상적인 거, 그렇죠? 뭐 IP가 뭐 256이라든가 또는 비어 있다든가, 여기 나왔죠. 비워서 존재하지 않는 IP라든가 또 변조해서 이상한 IP로 들어오게 되면 차단을 해야 된다. 그다음 그대로입니다. 공격 기법이 그 역으로 생각하면 방어 기법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라우터 방화벽에서 차단 기능 사용을 한다. 이건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은 뭐 2차에서 쓸 말이 진짜 없어요. 막 5가지를 쓰라고 했는데 4가지는 생각하는데 1가지가 생각이 안 나. 그럴 때 침입 탐지 시스템이나 방화벽 설치, 차단하면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첫 번째 그 도스 공격에서의 기본적인 첫 번째 공격, 심플러딩 공격까지 설명을 마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